반갑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고 지금까지 원장님이신 양영진 교수님이 주로 물리학과 불교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전공이 윤리학입니다. 물리학하고 윤리학이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치를 탐구하는, 물건을 비롯한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윤리학이라면 인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이치를 탐구하는 게 윤리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 통합니다. 저하고 양영진 교수님하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해 본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주로 학문의 대상을 구분할 때 인간, 사회, 자연 이렇게 구분하죠.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양 교수님이 자연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불교의 관점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런 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불교 윤리학 전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불교 사회윤리가 전공입니다. 불교 윤리의 관점에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교의 지혜를 좀 함께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 학문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상당히 흥미롭고 연구할 게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축복받은 셈이죠, 학자로서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주제가 많은 데다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전통 또는 고정된 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급속도로 무너지는, 그래서 가장 쉽게 바뀌는 나라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화장실 문화만 하더라도 정말로 지저분한 화장실이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공중 화장실 다 사용할 만합니다. 실제로 가장 나쁜 상태에서 가장 좋은 상태,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봐도 우리 화장실처럼 좋은 데가 없죠. 돈도 안 내고 우리는 돈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는데 불과 얼마 걸리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역동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건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를 이렇게 관찰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는 재미있는 사회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밖에서 객관적인 한국 사회를 분석 대상으로, 관찰 대상으로 바라보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회예요. 어떻게 사회가 저럴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저 같은 사람도 한편으로는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저도 이 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 분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분야가 있다면, 특히 사회 중에서도 교육 분야인데, 저는 학부도 사범대학 출신이고 또 중등학교 교사도 한 2년 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국가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또 서울시교육청에 문제 많은 자사고 관련되는 협의하는 사학정책자문위원장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자꾸 붙어 있는 명칭이 교육 전문가라는 명칭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 문제만큼 어떤 말을 해도 그 정확한 문제의 초점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든지 두렵고, 그런 어떤 일을 맡는 것이 무척 꺼려져야죠. 비교적 젊었을 때는 그냥 누가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고, 그래서 그 자리에 쉽게 가서 소신을 크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얘기에 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또 교육부 뭐 오늘 그 회의 때문에 좀 저녁 공양을 우리 원장님 같이 하시자고 했는데 제가 못했는데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필수 이수 과정하고 선택 과정으로 나눠 가지고 필수 과목은 다 듣게 1, 2학년 때 듣게 하고 1학년 때 주로 듣게 하고 2, 3학년은 대학처럼 자신의 진로를 봐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교육 공약 중에 상당히 중요한 공약이고,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교육부에서 그걸 쭉 준비를 해오고 있고, 지금 단계는 뭐 전국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 연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뭐 부분적으로는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적인 뭐 한 1박 2일씩 듣는 거 말고 135시간 정도의 연수를 들어가지고 고교 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저희 교원대하고 서울대하고 전국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걸 지금 다음 이달 15, 16 이틀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달에는 2주간 합숙 연수를 하고 또 2월 달에는 뭐 제주도에서 마무리 세미나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진행하는 책임을 제가 맡고 있어가지고 그 회의를 하느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육부에서는. 이게 정시 확대라고 하는 것은 고교 학점제하고는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 시험만 봐서 수능 시험으로 대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의 비중이 높아져 버리면 고교 학점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 대통령이 그 정시 확대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반대가 있다는 걸 알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른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 학생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이제 스카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름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택함으로써 그게 이제 불공정하다는 불신을 줘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번 여러 가지 사태나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고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판이 확 올라오면서 그럼 대안은 정시 확대밖에 없다. 이런 여론들이 올라오니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고심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쪽으로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고교 학점제 같은 작은 사례를 놓고 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전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 무슨 얘기를 좀 강하게 했다간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고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사실은. 우리 사회는 비판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비판은 근거를 갖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이고, 비난은 그야말로 그냥 공격하는 거죠.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말하는 게 싫다. 이런 게 비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화는 비판 문화보다는 비난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폈을 때, 저도 초창기에 그 인터넷 신문이 나왔을 때, 그 관련되는 사람이 있어서 글을 몇 편 쓴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글을 써도 어디 신문이나 이런 데 실려도 들어오는 반응이 상당히 늦었고 잘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편한 대로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정말 좋은 주장을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문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넷 신문에 글을 실었더니 그 밑에 댓글이 막 그 쌍소리까지 섞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제 글을 지지하는 댓글도 없지 않았지만 그리고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위축됐어요. 좀 이게 함부로 글을 쓸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과 전문가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상당한 정도 그 수준이 되도록 교육에 성공한 거죠. 우리처럼 최소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지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만 잘 마치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잘 마쳤다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시민교육이 특히 지금은 이제 거의 고1까지가 시민교육이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2, 3은 여전히 선택 과정으로 되어 있고, 고1 과정까지만 유치원도 이제 의무교육이 됐고, 유치원부터 고1까지만 잘 이수를 하고 잘 나오면 어떤 특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해놓으면 시민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런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해온 역할이 있죠. 일정 단계에서는.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기다가 이제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돈이나 기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믿기 어려운 사회로 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일수록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그런 관점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문화가 인터넷 기반의 가상 공간이 확대되면서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저는 그건 바람직한 면이 더 많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함께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저희 같은 교수들도 있지만, 쉽게 우리가 좀 비교적 접근하기 힘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의사들을 꼽아왔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당뇨가 있다는 걸 듣고 그 의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당뇨는. 근데 뭐 어머님이 공부하실 만한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국내 의학 서적에서 당뇨 관련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제의학 저널에 들어가가지고 당뇨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그 고향에서 이제 나중에는 그 제 친구이기도 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같이 진료를 받다 보면 저보다 몰라요. 내과 의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과 전문이지만 내과 의사가 감당해야 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뭐 이렇게 많은데 저는 당뇨만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뇨만. 논문을 한 20편 이상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최신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알지를 못해? 내가 그 의학 저널에 지난번 이렇게 나왔는데 안 읽어봤냐? 내가 언제 그런 거 읽을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근데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에 뭐 당뇨 치면 엄청난 정보가 나옵니다. 지식과 정보가.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회가 됐고, 거기에 이제 그 의료윤리의 문제가 생기면서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의사들의 말을 안 믿게 되고, 또 한 의사의 진료 결과를 불신하게 되니까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진단을 받고자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되면서 의료보험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이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돌아갑니다. 모든 시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은
양적으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사실 우리만큼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많은 교육을 받는 나라는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는, 그것도 고등학교 이상이지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로 가면 세계 최상위권이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라면 충분히 양적으로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돌아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들 나름대로 편견과 이런 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서로 갈라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른바 당파적 이해관계라고 표현되는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그 지형에 언론들이 거의 포섭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언론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만 주로 보게 되고, 뭐, 요즘엔 또 다시 그게 유튜브 같은 걸로 옮겨가면서 그 경향이 더 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는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보고, 아니,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매도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그쪽이 어느 쪽이든 점점 더 심화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불교 공부를 시작한 지가 저는 좀 늦게 학문으로 접근을 해서 한 96년부터니까 한 20여 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불교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받을 때마다 가끔씩 뭐 제가 이제 불교인類학자라는 그런 그 나름대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럼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게 우선 첫 번째 대답이고. 근데 그래도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다. 기본적으로 삶의 지혜인 거죠. 사실 삶의 지혜. 그러니까 근데 그 삶의 지혜라는 것은 뭐 너무 벙벙한 말이니까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불교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해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훈련이 나름대로 잘 돼 있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심층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교가 말하는 지혜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이게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붓다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인 거죠. 그러니까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고통을 대체로는 피하고 싶어 하는데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이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일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도 고통스럽죠. 사실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자신의 외부의 타자에 의한 시선에서 형성되는 자신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이 형성되는 그 자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른바 그게 멀어지면 자아 분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아 분열 현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점점 더 사회적으로 그런 자아 분열 현상의 폭이나 깊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은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어디 가끔 그 팝송 같은 데 나오고 그럽니다. 까르페 디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몰입하고 이 순간을 살라. 아주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이 까르페 디엠. 우리는 거기까지 주로 기억합니다. 까르페 디엠. 그 앞에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사람이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몰입하라. 그 앞에 말이 뭔가 하면 알타스 인비디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알타스 인비디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남의 눈에 끌려다니는 삶을 당장 멈추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도
가장 큰 고민은 남의 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그걸 지금 당장 멈추고 너 자신을 살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게 까르페디엠입니다. 까르페디엠. 그러니까 앞에 말은 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까르페디엠만 생각하고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순간을 즐겨라, 뭐 쾌락을 즐겨라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 까르페디엠이란 말에 그게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뜻은 그 앞에 말과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그랬고, 뭐 중국 사람도 그랬고, 신라 시대 사람도 그랬고, 조선 시대 사람도 그랬고, 조선 시대 선비들의 삶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 고향 마을 쪽에 조선 중후기에 선비가 하나 있는데, 그 분은 그쪽에서는 천석군 집안의 꽤 부자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 시골 저는 전라도 쪽인데 거기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면 선비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노비를 따라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집신을 꿰가지고 메고 노잣돌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과거를 보고 떨어져서 오면 자기 논의 이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18년을 합니다. 18년. 18년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시가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과거에 붙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든 게 뭔가 하면 기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기를 매달 쓴 거예요. 일기를. 근데 어떤 그 중에 일기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재난고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번역도 했어요. 그게 상당히 선비들의 삶을 너무 일상적이면서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가지고 그 글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10대번쯤 떨어졌었나 봐요. 저기 이제 자기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보러 다니는 사이에 이쪽의 모든 논이 다 사라졌구나. 이렇게 자기 과거 또를 내더라고 모든 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로. 그 밖에서 며칠을 떠돕니다. 이렇게. 그냥 불쌍한 노비까지 같이 떠도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또 떠돌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들어가서 두세 번인가 그러고는 더 응모해보고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에 눈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반 가문의 그 가문의 목표가 어떻게든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거야. 그 돈도 있겠다. 그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눈만 없다면 이 말이 아까 얘기한 호라티우스 말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선비나 로마의 시민들이나 똑같이 남의 눈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럼 안 그런가? 안 그러려고 노력하죠. 또, 안 그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뭐, 남의 눈 신경 안 써. 뭐, 이게 그 사람이 더 신경 씁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건 많이 밝혀놨죠. 왜 우리는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가? 그리고, 붓다가 이미 밝혀놓은 거죠. 남의 시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또 연결고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말고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연결고리 속에서 독자적인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이 사라져버리면 나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씩 누군가가 어느 지점에서는 한동안 그랬죠. 우리 이른바 주부라고 통칭되던 분들이 애 키우고 있다가 애도 커버리고 실제로 애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그 중학교 교사로 발령받았을 때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저하고 함께 근무하던 어떤 여자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사표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교사도 그냥 결혼하면 사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키우는 거야, 그럼.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저분, 이른바 우리나라의 그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온 분이셨어요. 근데 그냥 그만둬버리고, 저 양반 좀 특이한 분이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오랫동안 못 만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 어디서 이런 데서 만났어요. 어디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그런 거 가지고 만났는데 저 모르시겠냐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많이 변해가지고 서로 많이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때 같이 근무했던 그분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그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둘을 키웠는데 그 애들이 하나는 마음 비교적 잘 컸는데 하나가 뭐 별로 이렇게 자식은 대체로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그렇죠? 자식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의 지혜라는 게 그런 건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카죠.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두카,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꼬집어서 아픈 게 고통이 아니잖아요. 붓다고 말하는 고통은. 그러죠? 세상 일이라는 게 본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라. 이게 불교의 핵심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나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잘 이해해야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끼리 살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우리 외부 사람들과 딱 만나게 되면 아, 우리는 참 한국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노부부, 한 70대 노부부 두 분이 이렇게 두 부부가 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원래 당신들 얘기를 좀 작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 크게 하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그래도 자네 아들은 뭐 미국에 뭐 하버드 대학도 가고 뭐 얼마나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자랑하더라고. 그런데 좀 이렇게 발정 없어지 그렇게 좀 이제 좀 조용하다 싶어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약간 목소리를 좀 미국 놈이 됐어 그러더라고. 그러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올라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면 미국인이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됐다는 그 말이 근데 앞에 그래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던 그 톤하고 달라요. 언제 짐작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제 주변에 그 교수 한 분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게 뭐 어떤 뜻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이 부부가 이제 손자가 낳았다고 해서 미국에 갔는데 하룻밤도 안 재워지더래요. 하룻밤도. 그러니까 그분 기준으로는 정말 섭섭했던 거죠. 뭐 거기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불편한데 집도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해주는가 하면 숙박 시설까지 안내를 해주고 돈은 당신들이 내라. 그리고 이제 그게 당연히 아버지가 내야지. 그게 되게 섭섭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대 미국 안 간다고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우리 애가 뭐 한국에서는 잘 적응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아주 성공했어. 뭐 거기서 컴퓨터 회사 들어가서 잘 뭐 그러더니 그다음 갔다 온 다음부터는 뭐 절대 미국 안 간다고. 근데 그게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자신들이 거두고 있는 것인데 다르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데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한국이 또 외형적으로는 시민사회가 됐거든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아서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외형적 조건을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20세기 한국이 해낸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눈을, 그것도. 괜찮은 눈을. 근데 이게 괜찮은 눈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는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어른이 돼서도. 그러죠? 어린이나 청소년 때도 말할 것도 없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도 바람직한 눈을 갖는데 시력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시력을 나쁘게 하고 막 눈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불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제 개인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가능하면 연결시켜서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학문적인 제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몇 개 나눠볼까 하고 오늘은 주로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불교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나름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죠? 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죠. 뭐 실제로 그 생물학적인 눈에 문제가 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눈이 있죠. 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정말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데 적절한 수준의 눈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심지어 이런 전공, 특히 이제 사회학 같은 게 그걸 위해서 태어난 학문이거든요. 20세기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20세기 들어와서 사회가 이제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그냥 그전에는 인간 사회 이런 게 뭉뚱그려져 있다가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나오면서 부각된 게 사회학 같은 것입니다. 사회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움되는 얘기도 꽤 하지만 또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분들 스스로도 제대로 된 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젊은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의 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 경희대학의 김종영 같은 비교적 젊은 사회학자는 특히 이제 그분은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히 미국과 관련된 사회학을 하고 와서 그 틀을 그냥 우리 사회에 무조건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보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그보다 더 젊은, 제가 다음에 좀 잠깐 인용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김종태라고 하는 아직 어디 자리를 못 잡지 않았나 싶은데 고려대학 민족문화연구부 연구교수가 하고 있던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쓰는 선진국이란 말이 너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너무 선진국에서는 이 말 너무 쉽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경력을 이렇게 봤더니 그 사회학과를 나오고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그것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한국 사회의 선진국 담론을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 문제의식도 좋고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읽었는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책은 선진국 담론인가 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사회학자들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눈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사회학자가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들 젊었을 때는 막 이런 틀 가지고 한국 사회를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뭐가 안 되고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겉모습 살아가는 모습은 뉴욕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파리에 사는 사람이나 런던에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뭐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러 종류의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런 대도시에 가서 제가 2016년에 그 프랑스하고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옛날 오래된 고도시인데 니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히틀러가 좋아하는 도시가 돼가지고 오명이 아주 이렇게 커진 나치들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래된 성당도 많고 우리 도시라면 진주나 전주나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들어가면 고즈넉하고 또 그 바닥에 한 뭐 1000여 년쯤에 깔린 그 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밟고 가는 그런 재미가 있고 그런데 정말 강변 경치 좋은 곳에 익숙한 표지가 탁 등장하더라고요. 스타벅스가 그 좋은 데를 탁
정말 제가 본 스타벅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스타벅스였어요. 실제로. 근데 저도 그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 스타벅스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으로는 이제 도시의 그런 모습들이 그 도시인의 삶도 비슷하죠. 우리가 뭐 잘 모르고 그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뉴요커, 뭐 파리지앵 이런 말들을 쓸 때는 그들이 뭔가 차원 높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갖고 특히 뉴요커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했던 게 커피를 앉아서 마시지 않고 두껍고 멋있는 컵에 들고 다니면서 마신다. 이게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서 커피 마실 시간도 없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저는 이제 충북 오송 쪽에 저희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드디어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아침에 요즘에 보직을 맡고 있고 너무 학교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글도 써야 되고 할 때는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출근 시간을 좀 넘어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개인 컵을 가지고 가서 시켜서 마시고 있는데 8시에서 8시 반 정도 사이가 되면 밖에까지 줄을 섭니다. 그쪽에 이제 식약처 뭐 그런 관련된 젊은 연구원들이 많아요. 특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커피 받아가고 빽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면서 마시는 그 모습이 그런 불쌍한 모습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환상을 부여했던 거야. 뭔가 대단한 뭐가 있는 삶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갖고 보면 미국 사회학이나 유럽 사회학을 갖다가 우리 사회에 딱 맞추면 통할 걸로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것이 통하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뭔가 비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맥락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래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 작은 차이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작은 차이가 삶을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들이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지각하게 되면서 사회학을 분석 대상으로서 사회로 내세우는 학문들이 발전하기도 했고 그것이 조금씩 저는 우리나라 사회학도 상당히 이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두 사람의 사회학자만 얘기했지만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던 서울대학의 송호근 교수 같은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신문 칼럼도 많이 쓰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도 이제 정년 가까우니까 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그랬는지 우리 근대화 과정 속에서 시민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걸 분석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책을 몇 권씩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학계가 튼튼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아마 이분들이 이제 내놓는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되더라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류를 아직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회를 그냥 분석 대상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사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의 주체이면서 객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건너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주체였다가 어느 때는 객체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쉽게 범하는 발목 중에 하나가 뭐 사람들 막 버스나 지하철 사람 많으면 사람 되게 많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빼. 자기가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안 밀렸을 거야. 근데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붐비는 거란 말이야, 지하철. 근데 우리는 그런 건데 익숙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를 보기 힘든 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사회이다 보니까 인식의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가 분석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걸려지면 포기해버리면 또 옛날 지점으로 돌아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눈은 시력은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적 관점, 불교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 관점이란 말입니다. 관점.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상이죠, 상. 상이란 말을 전에 양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특히 이제 금강경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죠. 사실.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서양 철학자 중에 니체가 이와 비슷한 말을, 아주 유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은 자신의 관점일 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들은 관점일 뿐이다. 이른바 니체의 관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관점은 그냥 자신의 관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그 관점의 의미가 살아나지.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그 관점이 정말로 관점에 붙이는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해온 얘기죠. 그래서 니체와 불교 이렇게 비교하는 글들이나 책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유사성 때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요한 얘기가 금강경에서 이미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제가 이달에도 이제 고등학교에 고전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서양의 15권의 고전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15권의 고전을 서양 7권, 동양 7권, 중동 하나 이렇게 해서 15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불교 고전으로 금강경과 수심결을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책을 넣었다고, 어려운 책을 고등학생들한테 읽게 했다고. 근데 금강경을 넣은 이유가 어렵다는 걸 알기는 또 했지만, 넣었던 이유는 불교 철학의 고갱이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만 해석하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배운 애들은 니체의 관점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니체에 관한 책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금강경을 그렇게 고등학생 수준에 쉽게 풀어놓은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고통을 겪고 있어가지고 29회 이제 이번에는 인천 지역의 선생님들한테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그런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접근하면 상당히 쉬운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관일 뿐이다.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상밖에 없다. 그렇죠? 그 상이라는 것은 나만의 것이고 왜곡돼 있고 뭐 때가 끼어 있고 이질러져 있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그 편견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생각해보면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이 돼버려요. 이른바 새끼줄의 비유라는 것도 현실 속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죠. 얼마 전에 저도 노트북을 담는 가방을 누가 선물을 해가지고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노트북이 요즘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노트북을 거기다 넣어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노트북을 일주일을 찾았어요. 정말. 왜냐면 이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는 절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없는 거야. 없다고 생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미 불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없다고 생각 없으니까 이건 제껴놓고 책 구석을 혹시 너무 작아 이게. 사실 노트북이 좀 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좀 더 큰 걸 사야 되겠지. 너무 작으니까 책 정도 되니까 책 사이에 끼어있나 해가지고 책도 다 그저 일주일 동안 했다니까.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이게 또 노트북 또 잃어버렸다고 할까. 제가 가끔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뭐 책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해가면서 막 찾았는데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 나중에 그게 혹시 내가 여기다 놓고 다 닫을 수가 없었더니 그 뒤에 이렇게 뒤에 자크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곧 존재를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이라는 개념이라는 상.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그런 상을 누구에 의해서 언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한 것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도대체 내가 왜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는 뭐 남자를 바라보는 눈, 여자를 바라보는 눈, 자식을 바라보는 눈, 스승을 바라보는 눈. 특히 요즘에 제가 대학원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수를 바라보는 대학원생들의 시선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들은 다 대학원 시절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교수를 모셔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저희들은 교수가 말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듣는 거죠. 듣고 그래도 그냥, 이제 뒤에 가서 물론 술 마시면서 욕하고, 그 재미로 술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듣고 그리고 교수가 좀 흰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해도,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곳곳에. 그래가지고 이게 대학원장이 민원 해결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애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관점이 충돌하면서 정말 해결책이 잘 안 찾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정말로 딱 생각해서 이건 정말 교수 갑질이다라고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처리합니다, 실제로. 그건 처리해 줘야죠. 그런데 정말로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김영란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많이 부각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한동안 김영란법이 막 작동할 때, 특히 초창기에 이렇게 강의하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커피를 한 잔 줬다. 이게 법에 위배되냐? 그러니까 그 판사 출신 위원장이 위배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할 때 애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갖다 놨다가 교수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해. 그러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무슨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나? 정말로 그래도 뭔가 들은 것도 있고 교수가 목말라 보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법이 위배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전에는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밥 먹으면 제가 제 돈 내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희 세대의 관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교사하고 대학원생이 같이 밥 먹었는데, 학생이 밥 먹었는데, 니들은 니들 거 내고, 나는 내 거 내고, 이런 정말 쌍놈들 짓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저의 그 교수관이라고 하는 관점도 누구에 의해서? 저의 스승들에 의해서. 그렇죠? 언제? 대학원 시절에. 어떻게 그 과정을 다니면서. 그리고 티꺼워도 내가 이 과정을 마쳐야 교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견딘 거죠. 그랬던 거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속이에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다간 미래가 잘못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참아요. 안 참아. 안 참고 그러고 또 대학원 마친다고 교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저희 때도 없었지만 그 확률이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든지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사태가 나타날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관점이 아예 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관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른바 스키마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또 다른 관점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원되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심어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관점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심어준 것이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말이 되는 거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대화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전개될 수 없는. 근데 점점 더 우리 사회가 그런 대화가 힘들어지는 사회로 가는 것이 관점이 곧 진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을 곧 진리다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남의 얘기는 남의 관점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죠. 네 얘기는 틀렸는데 그럼 내 얘기를 관철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로 그게 피곤하고 힘든 일인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사회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정말로 힘든 과제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이른바 산업화라고 썼는데 사업화라고 됐네. 이른바 우리 사회에 정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충돌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틀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산업화 세력이 있고 민주화 세력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민주화되고 된 사회에 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산업화로 상징되는 돈도 좀 잘 벌면 살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민주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좀 파괴돼도 괜찮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게 무슨 따로따로 세력이 따로 있다. 또 이렇게 산업화 세력이라고 해서 민주화에 대한 뭐 그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위 현장이나 기타 이렇게 나타나면서 점점 막 그게 실체인 것처럼 이 세력들이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 점점 더 이게 그럼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은 곧 존재가 됩니다. 관점은. 처음에는 개념으로 존재하다가 구체적인 실체가 돼서 존재해버려요. 근데 점점 우리 사회가 이른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럼 점점 더 충돌을 격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거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실제로. 실제로 그걸 의도로 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세대 간 갈등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세대 간 갈등만 있나요? 우리들의 자식들하고 맨날 갈등만 겪으면서 사나요? 갈등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진짜로.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저도 별로 그렇게, 저도 특히 자라온 환경이 유교 집안에서 마지막까지 유교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어른들하고 대화를 잘 못합니다. 지금도 그냥 어른이 뭔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약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태도가 먼저 취해져요, 그렇게. 그 양반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태도가 취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맺혀 있어가지고 자식들하고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근데 힘들어요, 힘들기는. 뭐 서로 바빠. 저도 바쁘지만 애들이 더 바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2016년에 한 달을 빼가지고 그 대학에 갓 들어간 딸하고 여기 유럽에 프랑스 파리에 한 10일, 독일에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거의 24시간을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시간이 생각해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24시간을 아빠와 딸이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고 뭐 상당히 막 충돌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실제로.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아침잠의 문제입니다. 아침잠. 대체로 저는 아침잠이 없고 얘는 늦게 일어나요. 그럼 이제 서로 배려해 준다고 기다려. 그런데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데 안 깨. 그러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언제 깨나 쳐다봐요. 그럼 이따가 밖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근데 또 안 깨. 그 이제 한마디가 나와. 너 여태까지 자냐? 그러면 이제 짜증스러운 표정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대화가 시작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막 티격태격하고, 이 여행 끝까지 못 가나 보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겨우 끝까지 채웠습니다. 채웠어요. 그래갖고 그 과정을 책으로 한 권 냈습니다. 딸과 함께 철학자의 길을 걷다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좋은, 행복한 과정만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관점의 충돌이 심각했던 거지.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보다 주고받을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 나이 때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 보편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그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다만 제가 좀 잊고 있었을 뿐, 그 아이의 얘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걔도 이제 신나가지고, 아, 우리 아빠가 드디어 나를 이제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급속도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뭐,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게 쉽게 화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세대 갈등이라고 막 얘기해버리면 세대 갈등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요소도 있지만 그걸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존재로서 묘사하는 일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도적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정말 중심 문제로 이제 점점 더 부각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불교처럼, 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기본 전제로 하단 말이에요. 자비로운 눈길과 손길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데서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특히 절대선 이하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큰 관심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앞장서는 게 불교가 해줘야 될 역할이지만, 이걸 그냥 있는 것보다 더 과장하고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그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점점 더 심화되어 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폭력적인 해결 방법밖에는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혁명을 20세기에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계급 갈등을 통해서, 그걸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 그걸 안 해봤다면, 그것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충분히 인류 역사를 통해 경험했는데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이른바 통약 불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갈등을 강조하다 보면 도저히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책이 잘 모르고 이렇게 어디서 딱 빼가지고 보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당의 사람과 다른 당의 사람이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도 일치하는 점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죽여야 될 사람들, 다 죽어야 될 사람,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하고, 야,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문제가 나고 딱 봤더니 미국 상황을 묘사한 책이더라. 미국의 민주당과 하나가 뭐죠? 자유당인가? 공화당. 그 두 편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를 써놨는데 통약 불가능성이야, 그 사람들. 서로 합치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에 살 수 없는 나라인 것처럼, 물론 아마 그 정치학자가 좀 과장한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유주의 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걸 마치 그냥 존재하고 있고 절대 극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폭발 지점까지 가버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충돌들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관점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효 스님의 화쟁의 윤리라는 말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석돼야 되지만 여기서 충분히 활용돼야 될 개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화쟁은 아주 쉬운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한 부분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내 주장을 펼칠 때 내 주장에 진리의 한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기도 하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펼칠 때 내 주장 안에 최선을 다해서 진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 말이 아름답고 상대방이 통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진리가 담기지 않는 말을 듣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봤자 일리야. 하나 일자예요. 진리의 한 면일 뿐이야. 근데 상대방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일리가 없어 보이면 상대방의 주장에 있는 일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쟁이죠. 그게 원효 스님이
코끼리가 나오지 않는 나라에 두 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가 있는 나라에 가서 여행하고 와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묘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 가서 코끼리를 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은 코를 만지고 한 분은 뒷다리를 만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돌아와서 다 코끼리를 만지고 왔어.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리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코끼리는 뭐가 이렇게 뭉글뭉글하면서 긴 뭐가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막 큰 집채만한 게 이렇게 큰 게 하나 있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주장에 담겨 있는 일리를 가지고 맞춰놔도 코끼리가 완전히 묘사가 안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본 거 아니야. 한 사람은 뒷다리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생각을 잘 열심히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이전보다는 코끼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완전한 코끼리를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한. 그렇죠?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게 화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화쟁. 각자의 주장 속에 우선 일리가 담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에 들어있는 일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두 개의 일리를 합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진리의 세계로 다가가도록 하는 거. 그게 화쟁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화쟁의 윤리라는 것이죠. 이게 일상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나 정치적인 뭐 화해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우리의 대화에 화쟁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화쟁이. 그런 방식으로 화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전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관점들, 특히 불교가 우리한테 주는 관점들을 가지고 또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예.